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많은 회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진짜배기 기업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경쟁이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정답이 경쟁하지 않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진정한 독점 기업을 만드는, 어쩌면 조금은 발칙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의 가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2013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트위터의 기업 가치가 무려 240억 달러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유명한 뉴욕타임스보다 12배나 더 높은 거였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시 뉴욕타임스는 1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트위터는 오히려 적자 상태였거든요. 아니, 돈을 잃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잘 버는 회사보다 12배나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가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보다 12배나 더 가치 있다? 이 미스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바로 미래에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건요,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돈의 총합으로 결정되거든요. 특히 기술 기업들은 그 가치의 대부분이 10년, 길게는 15년 뒤에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뉴욕타임스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지만 트위터는 미래에 어마어마한 독점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단기 성장의 함정에 빠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측정하기 쉬운 주간 활성 사용자 수 같은 숫자 노름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한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진가나 그룹폰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이 사업이 10년 뒤에도 존재할까? 이 질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독점 기업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사업의 질적인 특성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하죠. 지금부터 그 4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독자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냥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경쟁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10배는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그랬고, 우편보다 10배는 빨랐던 페이팔의 결제 시스템이 그랬죠. 아무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태블릿을 모두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든 애플의 아이패드처럼요. 이게 바로 10배의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내 친구들이 많이 쓸수록 페이스북이 더 재밌어지는 것,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처음부터 전 세계를 노린 게 아니라 하버드 학생들만을 위한 서비스였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독점 기업은 몸집이 커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처럼 제품 하나를 더 만드는데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경우엔 그 효과가 엄청나죠. 반대로 동네 요가 스튜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받을 수 있는 회원수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업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기둥은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브랜드는 그 밑에 강력한 실체가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거든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멋진 브랜드를 만들기 이전에 10배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데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반면에 야후의 머리싸 메이어는 어땠나요? 실질적인 제품 혁신 없이 쿨한 이미지만 쫓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자, 그럼 이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짜 독점 기업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2단계예요. 첫째, 아주 작게 시작해서 그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한다. 둘째, 그 다음에 몸집을 키운다. 우리는 1억 달러짜리 시장의 1%만 차지하면 됩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거대한 바다의 1%를 어설프게 노리는 것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연못을 완전히 지배하는 게 훨씬 나아요. 페이팔을 보세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아니라 결제 문제가 가장 절실했던 단 수천 명의 이베이 파워셀러라는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죠. 이렇게 작은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했다면 이제 몸집을 키울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는 바로 아마존이죠. 제프 베조스는 처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팔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지만 시작은 책이라는 좁은 시장이었어요. 책 시장을 장악한 뒤에 뭘 했을까요? 가장 관련성이 높은 CD, 비디오, 소프트웨어로 확장했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결국 지금의 만물상이 된 겁니다. 이 확장 순서를 처음부터 계획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어가 뭘까요? 아마 파기적 혁신일 겁니다. disrup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 파괴라는 단어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파괴와 창조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넵스터와 페이팔입니다. 넵스터는 기존 음반 산업이라는 거인에게 정면으로 싸움을 걸었고 그 결과는 파산이었죠. 반면에 페이팔은 비자 카드와 직접 경쟁하는 대신 온라인 결제라는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전체 파이를 키웠고 결과적으로는 비자에게도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파괴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기존 강자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게 돼요. 그들과 싸우는 게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능하다면 경쟁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비즈니스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죠.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요. 선점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먼저 움직이는 건 그냥 전략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1등으로 출발해봤자 다른 누군가에게 자리를 빼앗기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진짜 목표는 라스트 무버가 되는 겁니다. 특정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발전을 이뤄내고 그 후로 수십 년간 독점적인 이윤을 누리는 최후의 승자. 바로 그게 되어야 하는 거죠. 전설적인 체스 챔피언 호세 카파블랑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고 싶다면 무엇보다 마지막 수를 먼저 공부하라. 눈앞의 경쟁이 아니라 이 시장의 마지막 판을 지배할 장기적인 계획. 그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는 기업을 만드는 진정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리치브레인이었습니다.